뭐라 그러나,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는 노무현 대통령 사위 얘기가, 아니야. 여시제? 예. 아니야. 보니까 일요일 오후까지도 여시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는 어제 오후 한 8, 7시까지도 여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간히 발견이 됐는데, 어제 저녁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위 글이 올라온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여시제 얘기보다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얘기를 많이 했어. 그죠? 노무현 대통령 사위 얘기하고, 심상정의 방명록, 그 얘기를 이제 간간히 하더라고요. 심상정의 방명록 얘기가 나올 뻔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사위 글 문제로,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망치 부인의 생각이 뭐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 나는 이제 일단 그렇게 봐. 안희정이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은, 안희정의 요즘 나타나는 현상은, 까이면 까일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까이면 까일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그런 게, 일단 현재까지는 그래. 그죠? 옛날에 3% 지지율이었던 안희정이 대연정 발언으로 10% 먹었고, 그리고 이제 자꾸만 이제 욕을 먹으면, 누가 비판을 하면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금 15%를 넘어섰어. 15%를 넘어서고, 지금 이대로 가면 역전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재인을 역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측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굉장히 조금 조급해지는 것 같아. 그래갖고 여시제 논란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여시제라는 게 뭐 그렇게 내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 다만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뭐 고급 지식인들을 불러다가 뭐 수준 높은 토론을 하고 자료집도 만들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 왜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 밑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야. 자기네들이 뭐 대통령을 뭐 이렇게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 정책을 제안하면 했지, 대통령을 만들고 그 밑에 들어갈 사람들은 아니더라. 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이 여시제 문제는, 내가 볼 때 여시제가 안희정을 지지한다라는 그 주장은 여시제라는 사람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런 사람들의 생리를 모르는, 그런 급이 모여가지고 누구 대통령 밑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야. 솔직히 그 정도 되면요, 지네들이 대통령보다 위라고 봐. 그 정도 모여있는 사람들이면 지네가 대통령보다 위라고 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막 비밀리에 돕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문재인과 안희정 뭐 둘 중에 누가 될지 모르는 건데, 거기서 누굴 섣불리 편들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긴 놈이 내 편, 이긴 놈한테 월급 주면 된다, 이런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 이야기가 시작됐나, 내가 깜짝 놀랐어. 어떤 사람이 무슨 누군가의 영상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 여시제 논란의 출처는 망치부인이라는 거야. 아니, 내가 여시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출처야? 찬찬히 읽어보니까, 내가 지나가는 말로 혹시 안희정이 명바타 아니야? 라고 했던 그 말을 가지고 얘네들이 안희정의 과거 사진을 다 뒤진 거야. 그래갖고 이명박이랑 찍은 사진들을 찾아낸 거야. 그리고 이명박이랑 찍은 사진이 여시제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싱크탱크고, 이게 그러니까 싱크탱크, 그럼 보통 문재인 싱크탱크, 박원순 싱크탱크 들어보니까 이 여시제라는 게 안희정 싱크탱크고, 이게 보니까 막 뭐 새누리, 친 이명박계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안희정이 뉴라이트 아니야, 뭐 이런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농담 삼아 했던 혹시 안희정이 명바타 아니야라는 그 말을 너무 지나치게 진지하게 바라본 나머지 헛발질 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 일단 여시제라는 건 어떤 특정 후보를 미는 조직은 아니다. 그 특정 후보를 미는 조직은 아니고, 그러면 망치 부인이 왜 명바타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이거 노이즈 마케팅의 출처가 망치부인 아니냐는 거야. 노이즈 마케팅의 출처가 망치부인 아니냐라는 누가 댓글을 보내왔어. 아니, 문자를 보내왔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맞는 것 같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명바타 아니야라는 말은 농담이었어. 그런데 사실 그 명바타 아니야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실제로 내가 안희정을 몰라. 그러니 안희정을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명바타 아니야란 말 했던 이유는 하나였어. 딱 하나. 너무 우리 방 시청자들이 안희정을 너무 띄우더라고. 막 그러니까는 문재인이를 막 그 문님 달림 하던 모습으로 또 안지사님 그러는 거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 문재인을 달림 부르면서 무조건 문재인의 말이 옳다. 그거나 안지사님 그러면서 뭐 존잘 안희정 뭐 이러면서 계속 띄우는 거는 그거는 진짜 빠순이 빠돌이야. 우리 국민은 빠순이 빠돌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경계심을 준 거야. 혹시 명바타인지 아닌지 감시해라. 그건 경계심을 준 거였지. 그게 막 명바타라고 확신한 건 아니야. 예.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안희정이 너무 뜨면 이게 또 위험할 수 있거든. 이놈 저놈 막 붙어가지고 또 이상하게 분위기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경계하면서 비판적으로 지지해라. 그 생각하면서 지지해라라는 뜻으로 내가 명바타 아니냐라고 이제 한번 그 찔러준 거야. 한번 이렇게 딱 잠깐 잘 생각해봐. 혹시 너네들 이렇게 막 밀었다가 얘가 명바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라 그러나 무조건 지지하지 말고 비판적 지지해라. 그런 뜻이었어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어려워요? 예. 언제 시작하셨어요, 망치님? 1시 반에 시작했는데 지금 본론을 시작한 지는 지금 10분도 안 됐어. 한 5분 됐어. 예.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지지하라는 거였지. 안희정과 이명박을 엮으란 얘기는 아니었어. 안희정과 이명박을 엮으란 얘기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번에, 나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내 진짜 진심은요, 그랬어요. 문재인 캠프가 너무 막 나갔어. 대세론만 믿고, 무엇보다 대세론을 믿으면서 아무런 새끈한 정책 생산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다는데 그럼 지지율이 제일 높아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건지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야. 내가 2012년부터 계속 요구한 게 문재인에게 비전 제시를 요구했단 말이야. 근데 비전이 없는 거야. 그냥 지지율이 제일 높고 대세니까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끊임없이 묻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이 뭔지를 보여라. 그거 없으면 대통령 선거 못 나간다. 그게 내 주장이었어. 근데 계속 무시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나는 안희정이든 누구든 띄워서 안희정이든 박원순이든 띄워서 문재인 측에다가 경각심을 주고 싶었어. 그래야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정신 차리고 내용 준비를 하지. 여전히 지금도 문재인 캠프는 그 박원순 죽이고 안희정 욕하는 거 빼놓고 박원순 욕하고 안희정 욕하는 거 말고 내용이 없어.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본선에서 지금 당내 지지율이 제일 높아서 본선에 나갔을 때 본선에서 깨진다고. 그래서 이 내부 경선이 그러니까 중국은 탁구의 국내 경선이니까 왜 탁구를 제일 잘하는 게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탁구를 치는 게 탁구 경선하는 게 내부 국내에서 미리 예선전 치르는 게 올림픽보다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지금 문재인이 이 야당 내에서 경선을 할 때 준비돼서 본 게임으로 가야지. 군대 갔다 왔다는 것만 갖고는 못 이겨. 그러면 문캠을 어떻게 자극할 거냐? 그러면 다른 후보들의 장점을 살려서 그 다른 후보들에 대한 경각심. 우리가 뭐 안희정이나 박원순에게 지면 안 되겠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게 문 후보가 안희정만큼 말을 잘한다든가. 사실 내가 문재인더러 말 못한다고 계속 몇 번 얘기했더니 이번에 썰전에 나와서 말 잘했다며.
이재명은 말 잘하고 문재인 말 못한다고 계속 갈궜더니 문재인이 지금 썰전에 나와서 말을 잘했대. 예. 이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실패한 하나가 박원순을 불러서 박원순 시장의 내용, 박원순 시장이 했던 일, 그 다음에 추구하는 비전, 이런 구체적 비전을 보여줘서 그래서 다음에 안희정이든 문재인이든 긴장하게 하려는 게 내 목적이었어. 그래야 야당 후보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용 있고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 아니야. 사실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박근혜 보고 분명해졌잖아. 그런데 박근혜의 무능과 불소통을 비판하면서 정권을 교체해놨는데 소통하지 않고 무능하다. 그럼 다시는 야권에게 기회가 안 와요. 예. 다시는 이쪽으로 권력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그게 내 주장이었어.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그랬어요. 안희정이 문재인에게 경각심을 주려면 안희정이 문재인에게 경각심을 주려면 노이즈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봤어. 솔직하게. 예. 안희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차차기를 눌러놨었잖아. 차차기 프레임을 깨려면 차라리 노이즈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봤어. 예. 그래서 대연정 얘기가 나왔을 때 오케이 이거다 싶었어. 가만히 있었잖아. 그 노이즈 마케팅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네. 지금 누구더러 헛소리를 적당히 하라는 거야. 누가 헛소리를 누구더러 지금 헛소리를 적당히 하라는 거야. 내가 채팅창에 하는 모든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이지. 내가 뭐라 했어? 내가 채팅창에 하는 모든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시청자하고 싸우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그래서 지금 헛소리도 적당이라고 얘기한 애는 너는 블랙이야. 이 말은 나한테 한 말이죠? 네. 안 봤어요. 썰전 안 봤어. 썰전에서 말 잘했다라는 평가만 봤어. 썰전에서 누구야? 문재인 대표가 나와서 말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올라온 것만 봤고, 예. 벌써 시작했다고 부들부들 떨지 말라니까. 진정들 해. 아, 썰전은 편집한 거야. 아, 그래서 문재인이 말 잘한 것처럼 편집을 한 거야? 생방송이 아니라? 내 썰전은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썰전이란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근데 뭐 썰전에서 말 너무 잘했다고 그러더니, 편집이야? 황리필이 누구냐고 좀만 기다려. 금방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려는 말, 그래서, 야권 후보 지지층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문재인도 안희정도 누구도 지지하지 않아. 솔직히 내가 볼 때는, 박원순이 빠지면 나머진 다 똑같아. 내가 볼 때 박원순이 빠진 경기장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아. 그리고 다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내 목적은 누가 본게임 나가든 준비되고 단련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그래야 본게임에서 이긴다는 생각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나는 지금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아.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그리고 누구든 지금 너무나 이렇게 좀 아직은 준비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내부 경선에서 옹골차게 만들고 내용을 충실히 채워서 출전시킨다. 일종의 나는 지금 뭐 코치 같은 마음이야. 뭐 이 국가대표팀 코치, 뭐 이 특정인만 금메달 따도록 지지하면 안 되잖아. 모든 선수가 자기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치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야권을 바라보고 있다. 어쨌거나 박근혜 세력으로부터 권력을 뺏어 오려면, 그러려면 야권의 후보들을 단련시켜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야권의 후보만 단련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내 목표의 두 번째는 국민도 단련시켜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동교동계의 부패를 보면서 야권이 완전히 포기했다가 그 위기를 노무현이 극복을 했단 말이야?
그 호남에서 노무현이 1등 되면서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만들어냈지. 그 다음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는데 모든 사람이 노무현은 개혁 세력이라고 봤어. 진보 세력이라고. 그런데 노무현의 정치는 진보 정치가 아니었어. 그건 중도 내지는 보수 정치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진보 세력들이 배신감을 느껴갖고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떨어져 나갔고 그 혼란으로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맞이한 거야. 그래서 난 생각했어. 이번에 이 국민들을 이 기간 동안에 성숙시켜야 된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냥 무조건 믿고 맡기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야? 알바론. 대통령은 알바다. 점주는 너다. 점장은 너고 대통령은 알바다. 그런데 점장이 신경 쓰지 않는 이 점포는 망하게 돼 있다. 알바생한테 다 맡기면 안 된다.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거 진짜 중요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들이 똑바로 서서 정치를 비평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쟤네들의 밥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멍청한 애가 대통령이 돼도 막을 길이 없는 거야. 대통령은 알바다. 알바를 뽑는 점주가 우리다. 그러니 점장인 우리들이, 점장도 아니야, 사장님, 이 점포 사장님은 나다. 그러니까 이 알바생들한테 다 맡기면 안 된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지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자세는 비판적 지지. 누구를 지지하든 비판적으로 지지해야 돼. 문재인 지지자도 문재인의 단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야 되고, 안희정의 지지자도 안희정의 단점을 인정하고 지지해야 돼. 그리고 안희정보다 문재인이 이 부분은 낫다. 문재인 지지자가 문재인보다 안희정이 이 부분은 낫다. 서로 크로스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이게 남는 장사이지. 서로 완전히 상대방이 진짜 아무 힘도 못 쓸 정도로 칼질을 해갖고 팔다리 다 잘라놓으면 누구든 살아남는 애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둘 중에 누가 너무 뜨면 또 만약에 문재인이 확 꺾이면 또 내가 그 다음에 문재인 편 들겠지. 그걸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비판적 지지.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비판적 지지 다음에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뽑는 건 알바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이 뽑는 건 알바생이야. 그런데 막 이 알바생이 그 뭐 옛날에 김혜수 나오는 무슨 드라마가 있었어. 김혜수가 완벽한 비정규직. 모든 걸 다 잘하는 완벽한 비정규직으로 나오는 그 직장의 신인가 뭔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뽑는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완벽한 그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는 거야.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여러분이 그 소위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하고 안희정이 경쟁 중인데 정말로 안희정이 확 문재인을 제끼고 올라갔다. 그러면 야권 지지층은 안희정을 지지해야 돼. 근데 안희정이 문재인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면 야권 지지층은 문재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상외로 이재명이 확 치고 나와가지고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이 짱을 먹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야권 지지층은 이재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되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맘에 드는 후보가 아니면 안 찍어. 이게 가장 유치찬란한 짓이야. 내 맘에 안 드는 후보는 안 찍겠다. 그게 가장 유치찬란한 짓이야.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내 맘에 안 드는 후보가 되면 뭐 관심 끄겠다. 왜? 나는 투표권이 없거든. 나는 투표권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은 투표권이야. 소유권이 있잖아. 주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처럼 그렇게 널널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주권이 있기 때문에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야.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찍겠다. 그거는 굉장히 미련하고 유치한 생각이야. 그 생각을 버려야 돼. 첫 번째는 누구를 지지하던 비판적으로 지지해라. 두 번째, 당신이 지금 그 선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신을 뽑는 게 아니다. 직장의 신, 뭐 정치의 신을 뽑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차악을 뽑는 거야. 언제나. 차악이 뭐냐? 가장 나쁜 놈이 아닌 악을 뽑는 거야. 가장 나쁜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좀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게 선거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막 너무나 무슨 정치의 신이 박지원이야. 너 정치의 신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예. 그러니까 비판적인 지지를 하고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자세를 꼭 가지셔야 된다.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야. 가장 좋은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차악, 가장 나쁜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얘를 떨어뜨리려면 누구한테 힘을 줘야 되냐.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선거는 뭐 완벽한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가장 나쁜 놈, 저놈은 반드시 정치가 들어가면 안 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되는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찍어야 되냐.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차악을 뽑는 거다라는 이야기. 그 말이 사실은 위에 두 가지를 포함한 말이에요. 차악이라는 건 차선도 아니야. 최선, 차선, 그 다음에 차악, 최악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라면 최선, 가장 선한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차선이 있잖아. 두 번째로 선한 거.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게 차악이야. 최악, 최악이 아닌 차악이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과 최악이 붙으면 우리의 선택은 어때? 최선과 최악이 붙으면 우리는 그냥 최선을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최선과 최악이 아니라 최악과 나머지 이렇게 악과 선이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들 중에서 최악을 잘라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힘을 몰아줘야 되냐.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럼 우리가 선거에서 최악을 제끼고 나면 심상정 동네에서 제꼈잖아. 최악을. 그게 얼마나 최악인지 얼마 전에 우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들었잖아. 그런 식으로 최악을 떨어뜨리는 선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치판에서 더러운 물을 빼는 거야. 쓰레기를 치워야 깨끗해지는 거야. 한쪽에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아무리 바닥을 쓸고 닦아봤자 깨끗해지지 않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쓰레기를 치우는 거야. 그래서 최악을 먼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최악을 떨어뜨리려면 그 최악을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주는 거야. 그 동네에 최선이면 감사하지만 최선의 후보는 지지를 별로 못 받아. 그렇다면 차악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 차선, 차악이 있어. 그 중에 누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를 봐야 돼. 그 사람의 준비된 정도가 최선이냐 차선이냐 뭐 차악이냐를 보는 게 아니야. 솔직히 나는 박원순을 최선이라고 봤어. 나는 박원순을 최선이라고 봤어. 그런데 박원순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럼 제끼는 거야. 나는 뭐 없이 미련 없이 버렸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마디로 차악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아무리 내 마음에 박원순이 최선이라고 하더라도 박원순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남은 자들 중에서 이 최악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잡아야 되냐,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그게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차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의 목적이다. 그래야 얘를 제거하고, 그래서 쓰레기를 하나 치우는 거야. 큰 덩어리 쓰레기를. 그 다음엔 어떻게 나머지 중에 그 상대적으로 제일 나쁜 놈을 또 제거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가장 나쁜 놈을 제거해 가다 보면 결국은 청소가 돼.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도 걸레질부터 하면 등신이잖아. 뭔가 비뚤어져 있고 잘못된 것부터 위치 바로 잡고 그 어질러져 있는 것들을 치우고 그리고 나서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을 해야지.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가 한 방에 최선을 뽑는 거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곽상원의 안희정 비판 글 썼다 지웠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안희정더러 진짜예요. 내가 일단 팩트체크부터 할게. 정말로 노무현 사위가 안희정더러 자결하라고 그랬어요? 응? 노무현 사위가 안희정더러 자결하라고 그랬어요?
아, 자결할 자세로. 원본은 그렇게 써 있었다? 그게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 페북에 올렸던 거를 캡처해서 올린 거잖아. 근데 내가 캡처본이 글을 잘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못 읽었어요. 예. 자, 좌우지가 이제 자결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안희정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노무현 대통령 왜 죽었냐? 자, 여러분 잘 기억해봐. 내가 문재인이 인간 후보로 비교해보면 사람 성품이 제일 좋다. 그 얘기했죠?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된다면 그건 소위 문재인 캠프에 구성된 애들의 오바 때문에 안 될 거다. 오바질 때문에. 결국 누구 때문에? 그 문 캠프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관 참시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내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못 된다면 그건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삽질 때문에 안 되는 거다. 특히 걔네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 참시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예. 자, 이 모든 노무현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내몰렸던 원인이 뭐냐면 딸한테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 권양숙 여사가 딸 미국에 있는 집세 10억 그걸 박연차한테 빌린 게 원인이야. 그 돈은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이 빌린 돈이야. 그런데 그걸 포괄적 뇌물로 해서 나머지는 소문을 덧붙여서 모욕하고 죽인 거야. 박연차한테 소위 노무현 대통령 딸의 집세를 구하느라고 10억을 빌린 게 그게 원인이 돼서 박연차 리스트 뜨고 모든 문제가 생겼던 거라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논두렁 시계 이거는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난 거였고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안 받았어. 논두렁 시계는 받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노무현 대통령이 1억짜리 시계를 받아서 버린 게 아니야. 배달이 안 됐다고. 중간에 누가 배달하겠다고 한 걸 권양숙 여사가 끊은 거야. 이걸 가져가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우리 둘 다 죽는다. 대통령한테 우리 둘 다 죽으니까 갖고 오지 말고 당장 돌려줘라. 그리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돌려줬는지 안 줬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모든 모든 소문의 첫 번째가 그 딸의 집세야. 딸의 집세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모든 모욕을 당하다 죽은 거라고. 그러면 평생 어디에도 얼굴 들지 말아야 될 게 그 사위야. 장인 잡아먹은 사위라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느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이게 결론은 뭐냐? 노무현 대통령 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환기시켰고 그건 누구에게? 문재인에게 역풍으로 불어.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장인이 그렇게 된 원인이 거기서 시작됐잖아. 아니 미국의 집세가 10억짜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월세 내면서 살면 되지. 그 10억짜리 집 빌리는 바람에 그래서 장인이 죽음까지 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요. 나는 평생 누구한테도 난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절대 내가 어디 밖에 얼굴 못 들고 다녀. 나 때문에 우리 장인이 우리 시아버지가 죽었다면
어디서 지금 야권 후보한테 자결이 어쩌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게 지금 노무현이 바라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는 거냐고. 그러면서 중간에 또 정청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글을 썼다며. 내가 분명히 그 시절에 내가 확인한 거야. 내가 그때 2009년 4월에 20일 날 글을 써. 그 2009년 4월 20일에 글을 쓰기 전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누가 뭐라고 글을 썼는지 찾아봤어.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충청도에 있는 무슨 지방신문이야. 충청도에 있는 지방신문에서 안희정의 글을 써줬어. 그때 그 안희정이 노무현에 대한 치졸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비겁하다 그랬던가 노무현에 대한 공격은 비겁하다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유일하게 안희정만 노무현에 대해서 비겁한 공격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정청래는 뭐라는 줄 알아? 노무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그랬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자, 그 다음,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진짜 그거 쓴 거 맞아요? 그 사위가 정말로 그 글을 쓴 거 맞아? 사위를 사칭한 사람 아니야? 만약에 정말이라면, 그게 장인 얼굴에 똥칠하는 거고, 장인을 부관 참시하는 거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지켜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무엇보다 이거는요. 지금 상황은 이래.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희정을 누가 이제 비난글을 쓰잖아. 그러면 이게 모두 문재인 욕으로 가. 지금 분위기가 그래. 보면 얘는 이재명 지지자거든? 이재명 지지자가 안희정을 깠는데 이걸 문재인 지지자가 비판했다라고 보여.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 생각에 이재명은 거의 이미 이제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야. 뒤처졌다. 그러면 지금 안희정이 막 치고 올라가고 있고 현재 1등이 문재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안희정을 치면 이건 문재인 지지자구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러면 결론은 문재인한테 이게 치명상이 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지금 막 이명박이랑 파한대소하는 사진을 그것도 편집한 거라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딱 둘만 찍어가지고 마치 이명박하고 안희정만 단둘이 있었던 것처럼 그걸 편집해서 돌리고 있다며. 얘네들이 누군지 찾아야 돼. 이것들이 누군지. 얘네들의 목적은요. 이거 내가 볼 때 문재인 지지자는 안 그럴 거라고 봐. 원래 유유상종이야. 진짜 문재인 지지자라면 그렇게 비겁한 짓 안 해. 누군지 찾아야 돼. 그리고 이 이명박하고 안희정이 이명박 옆에서 웃는 모습, 그 상황이 뭔지도 모르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놈들이 누군지를 찾아야 돼. 예. 이게 지금 그거 범인을 왜 찾아야 되면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돌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니까? 이게 문재인한테 치명상을 주는 거야. 자기들 친노 내부에서 피범벅이 되게 싸웠다. 그렇게 나온다니까 나중에. 예. 여시제 기사를 검색하면 연합뉴스 거 기사에 올라온 사진이더라고요. 그 원본 기사를 한번 올려주시고요.
여시제가 생긴 게 언제냐? 작년 8월이야. 작년 8월에 여시제가 만들어졌고 작년 9월 달에 여러 대권 잠룡들이랑 다 모여갖고 사진을 찍은 거야. 근데 거기서 만약에 연합뉴스가 그 부분만 잘라붙였다라면 마치 그 이명박하고 안희정이 둘이서만 찍은 것처럼 했다면 그거야말로 왜곡이고 의도지. 연합뉴스가 지금 뭐하고 있어? 새누리당 아니 뭐 정부로부터 돈 받아서 운영하는 신문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편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연합뉴스 TV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편이야. 어? 자,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안희정을 비판한 건 나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봐요. 설사 나도 사실 안희정을 100% 믿지 않아. 안희정을 의심하면서 봐. 왜? 나는 모두를 의심해. 심지어 나도 의심해. 내 자신도 의심하니까 안희정을 의심할 수 있어. 그러나 그 글의 전반적인 이 맥락이 이 논란을 일으킨 걸 봤을 때 특히 노무현 대통령 사위면 노무현 대통령 친족이나 마찬가지야. 말 조심을 해야지. 이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내부 경선에 개입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어 사람들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아니라 익명으로 쓰든가 그럼.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매우 부적절했다. 이건 내가 볼 때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똥칠한 거야. 예,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똥칠한 거야. 2012년에 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언제냐? 2009년이에요.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문제? 그 박연차한테 이 권양숙 여사가 10억을 빌려서 자기 딸의 집세를 냈어. 그런데 그 집세를 받은 주인이 한국인인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10억을 환전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환전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주장한 게 뭐냐? 노무현 대통령 딸과 무관하다. 자기가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거다. 아무리 증언을 했어도 결국은 나중에 이 노무현 대통령 딸이 유죄 판결을 받아. 언제? 그게 2012년인가 그래. 2012년에 기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2013년인가 언제에 가서 처벌을 받아. 예, 유죄 판결이 언제 나왔는지 한번 찾아봐봐. 자, 잠깐만요. 중계방에 요원들이 들어온 것 같아. 그때 노무현 대통령 딸이 몸풀 아기를 낳고 얼마 안 돼갖고 몸도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게 돼. 그게 뭐냐면 결국 2009년 그 사건으로 외환관리법으로 그 딸을 유죄 판결을 준 거야. 그건 굉장히 부당한 상황이었어. 왜냐? 이 딸이, 그러니까 저 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딸이 그 10억을 환전을 해서 줬어야 됐는데 그냥 한국 돈으로 줬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를 유도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 딸한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근데 그게 2012년에 그 사건이 터져. 언론에 터지는 거야. 그 언론에 터지던 그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내가 어느 날 아침에 2012년 여름이었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국어를 합시다 이런 소리가 들려. 경상도 남자 목소리로. 국어를 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랐어 내가. 근데 계속 국어를 합시다 이러는 거야. 뭔 소리지? 근데 검색 구글 이러는 거야. 구글이요? 그러면서 내 누군지 모르는 마음속에 소리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구글에 들어갔어. 구글에 들어가서 뭘 검색하냐 했더니 재미 언론인을 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재미 언론인을 쳤더니 아니가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들려온 소리대로야. 이거 그때 기억나시는 분? 실화로 그 순간 기억나시는 분 있죠? 12년 여름이었어. 국어를 합시다 이래갖고 내가
구걸? 근데 그 경상도 사람들이 의하고 어 구분을 못해. 그래서 구를 합시다. 근데 국어를 합시다. 이런 거야. 그래갖고 구글을 딱 들어갔는데 난 구글을 그때까지 검색어를 안 썼어. 거기서 재미 언론인을 치라는 거야. 재미 언론인을 딱 치니까 옆에 안치용인가라는 이름이 나와. 그래서 엔터를 치려는데 아니. 근데 재미 언론인 안치용까지를 손으로 쓰라는 거야. 웃기는 건 뭐냐. 재미 언론인만 치고 딱 엔터를 쳤을 때와 안치용까지 치고 쳤을 때 검색어가 달랐어. 난 지금도 그게 원인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재미 언론인 안치용이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 딸이 뭐 부동산 관리법 위반, 뭐 외환 관리법 위반했다. 그렇게 쓴 글이 나와. 그런데 이제 그 글을 근거로 해서 그 딸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재미 언론인 안치용이 노무현 대통령 딸이 외환관리법 위반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근데 그 기사가 나오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야. 중요한 건. 내일인가 오늘 오후인가 내일인가에 그 사건이 언론에 공개될 건데 그날 아침에 나한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구글을 해라. 구글에서 재미 언론인 안치용을 끝까지 써라. 그래서 재미 언론인 안치용을 다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니까 뭐가 나오냐면 재미 언론인 안치용이 쓴 글 원본이 뜨는 거야. 그 원본 내용이 뭐였냐면 이명박 아들인가 사위가 부동산,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을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본 글은 이명박 사위가 그 법을 어겼다라는 걸 비판하면서 물론 노무현 대통령 딸도 외환관리법 위반의 의심을, 그러니까 외환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딸의 집세에도. 네. 그때 기억나시는 분. 그러고 나서 그 기사가 떠. 그 기사가 딱 뜨자마자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생방송 화면에 구글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딱 검색을 찾아내. 그래갖고 그 원글을 보여줘. 그래서 혹시라도 이 얘기를 누군가 하거든. 이거는 이명박 사위를 비판한 글인데 왜 노무현 딸 얘기만 하냐라고 몰아쳐라. 댓글을 그렇게 써야 된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 그래서 더 이상 언론으로는 그 얘기가 안 나와. 그런데 그때 그걸 빌미로 해서 기소가 되고 결국 그 딸이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되는 사건이야. 그게 2012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야. 왜? 선거를 노린 거야. 그때 그 사건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이 후보가 될 걸 대비해서 터진 사건이었다고. 그 전에가 권양숙 여사 비밀장부 차명계좌. 이 사건 전에 그때가 2010년이었나? 그때도 무슨 선거 때였어. 2010년인가 11년에 무슨 선거를 앞두고 권양숙 차명계좌 이게 기사가 떠. 권양숙 여사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기사가 탁 뜬 거야. 그래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났었어. 내가 그랬지. 아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계좌 까라고 그래라. 계좌 깔아. 왜냐? 그 계좌를 까라는 얘기는 그 전에 우리가 조현호 잡은 방법이야. 조현호라는 무슨 그 경찰청장이 얘가 경찰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서 노무현의 차명계좌가 발견돼서 자살한 거다. 그리고 2009년인가 10년에 강연을 한 게 걸렸어. 그래서 그걸로 이 조현호가 실형을 살았어요. 징역형에 처해졌어. 최종 유죄야.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권양숙 여사 차명계좌 사건이 터졌어. 권양숙 여사 차명계좌가 터졌는데 그 권양숙 여사 차명계좌에 대해서 내가 그때 조현호 문제도 막 터졌을 때 난리가 난 거야. 망치 부인님 이 뉴스 뭐죠? 이게 사실인가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긴장하지 말고 계좌 까라고 그래라. 그래? 그래 한번 까봐. 조현호한테 계좌 까라고 그래라. 걱정하지 말고 계좌를 까라고 그래라. 그래서 계좌를 못 갔어. 결국 증거를 못 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된 얘기가 나오면 증거를 까라고 그래라. 그거밖에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조현호를 잡고 그 다음에 권양숙 차명계좌 터졌을 때 내가 증거 까라고 그래라. 차명계좌 보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밝혀져. 그게 권양숙 여사 여비서가
생활비 쓰는 통장이었어. 그래서 160만 원인가 들어있던 160만 원인가 들어있던 생활비 통장인데 그걸 차명 계좌라고 지랄을 했다가 걸린 거야. 우리가 찾아냈어. 그래갖고 그 사건을 덮었어. 그 사건이 이제 덮여. 그리고 세 번째 터진 게 그 딸 외환관리법 위반 사건이야. 그 딸 외환관리법 위반 사건이 터지는데 나는 그 경상도 목소리의 그 남자가 누굴까? 나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였다고 난 생각해. 그때 그 구글에 있는 그 글을 사실 그때 다른 네이버로 검색하면 안 나오는 글이었어. 근데 구글로 들어가서 그렇게 검색을 하면 그 원글이 뜨고 그 원글은 이명박 사위의 부패를 지적한 글이었어. 그래서 그걸 내가 시청자들한테 그날 보여줬지. 그지? 그때 손들었던 분, 지금 쪼마크 손들님들, 내가 생방송으로 이 글에 원글이 있다. 그러면서 보여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이명박 사위를 비판한 글인데 만약에 노무현 딸을 얘기하고 싶으면 이명박 사위를 잡아넣어라. 그때 걔는 300 몇십억인가 그랬어. 훨씬 더 큰 돈이었어. 몇십억인가 몇백억인가. 그런데 걔는 얘기를 안 하고 노무현 딸만 시비를 걸었고 무엇보다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건 노무현 딸이 아니라 노무현 딸이 집을 빌린 집주인이 외환관리를 위반한 거야. 미신고하고 환전해서 나간 거. 이거 12년 방송 유튜브에다 떠있으니까 찾아봐. 그런데 이번에 그 사위가 지금 대선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거에 대해서는 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보고 이런 행동이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똥칠하는 짓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랬잖아. 이상한 현상이 뭐냐. 문재인도 친노로 분류되고 안희정도 친노로 분류돼. 근데 누군가 그렇게 써서 문재인 지지자인가 글을 썼더라고. 문재인은 친노라 욕먹고 안희정은 친노라 칭찬받는 기현상. 누가 그렇게 썼어요. 문재인은 친노라고 욕을 먹고 안희정은 친노라고 칭찬받는 기현상이라고 썼어. 근데 내가 볼 때 그 말이 맞아. 지금 이상한 정서적인 흐름이야.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견제 심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 뭘 잘못하면 노무현도 같이 욕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안희정에 대해서는 노무현과 얘기를 비교해서 안희정을 구해주는 거야. 이게 어떤 견제 심리인 것 같아. 그게 내가 볼 때 대세론에 대한 역풍이라고 봐. 대세론에 대한 역풍 때문에 뭔가 문재인이 잘못하면 노무현이 욕먹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안희정이 욕을 먹으면 노무현도 안희정과 생각이 같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댓글이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문재인은 친노라 욕을 먹고 안희정은 친노라 칭찬받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리고 안희정이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이 상황을 냉철하게 잘 봐야 되고 오해가 없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돼. 혹시 여기에 진짜 새누리당 쪽 애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새누리당 쪽 애들이 안희정을 띄울 수도 있어. 정말 안희정에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리가 있어서 가령 이재명은 우리가 알아. 뭐가 문제인지. 도리어 이재명은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 그 다음에 문재인은 어떤 공격을 할지 그것도 다 알아. 그런데 누구는 안희정은 띄웠을 때 가장 비밀에 휩싸여 있는 게 안희정이야. 그래서 만약에 안희정이 후보가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몰랐던 어떤 사건이 터진다라면 치명상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계속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야. 검증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안희정을 띄우는 사람들이 주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야. 새누리당이 너무나 이게 등신 같은 분위기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안희정이라면 지지하겠다. 안희정이라면 지지하겠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페이크라고 보면 상황을 풀 수가 없어. 근데 나는 그 말을 이해해.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새누리당 투표소가 7개야. 창 4동에만 투표소가 7개인데 7개 우리 신랑이 이제 창 145동이야. 창 1동, 4동, 5동이 이제 우리 지역구인데 한 동에 투표소가 6개 내지 7개예요. 그러면 6개 내지 7개의 투표소를 우리가 일일이 다 분석을 해. 그러면
25평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18평에서 25평 사이는 야권 지지층이 많아. 근데 이상하게 17층, 그러니까는 15평 밑에서는 그렇게 또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못 하는 거야. 15평 미만의 아파트에서는 투표를 못 하는 거야.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 지역구는 투표율도 낮고 표도 비슷하게 나와. 근데 18평에서 25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야권이 뭐 7.5 대 2.5, 8 대 2 이럴 정도 나와. 그 다음에 33평 이상인 경우에 33평에서 40평 미만이면 5 대 5 정도 나와. 근데 이게 40평 이상이면 8 대 2로 새누리당이 높게 나와.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나와. 그런데, 예. 그런데, 그러면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동네는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다는 거잖아. 그런데 투표를 할 때, 우리 신랑이 민주당이고, 인재근이 민주당이고, 박원순이 민주당이잖아. 그런데 이 후보별로, 그 민주당 시의원 찍고, 구의원 찍고, 국회의원 시장까지 민주당을 찍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새누리당을 당으로는 지지하지만, 후보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투표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사는 동네가 소위 중산층,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나 여기가 이제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고, 그러면서도 이 아파트에 민영 아파트들이 많고, 여기에 나름대로 그 직장인들이 또 많고,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정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찍었는데 후보는 더민주를 쫙 찍은 거야. 민주당 후보들을 찍은 거야. 그래서 이유가 뭐냐? 정당의 원칙은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만 후보는 될 사람을 지지하는 거야. 후보는 될 사람을 지지하는 거야. 내가 그걸 여러 번 봤어. 여러 번 그걸 봤어요.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안희정을 지지하는 게 저게 역선택이다.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그러면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한테 투표한 사람들 전부 다 역선택이야? 아니잖아.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은 곳에서 박원순 지지율이 이긴 동네가 많아. 거의 대부분이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데서도 박원순이 이겨. 일부 지역만, 무슨 뭐 타워팰리스라든가 그 일부 지역에서만 박원순이 졌지 대부분 박원순이 이겨. 그러니까 박원순이 시장을 후보 2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은 후보를 골라 찍어. 후보를 골라서 선택한다니까. 한 번으로 쭉 찍지 않고. 무엇보다 신기한 게 뭐였냐면 구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저기 봐요, 시장, 구청장 뽑잖아. 정당 이렇게 해서 이제 6장을 뽑는단 말. 정당도 2장을 뽑을 거야. 정당은 하나 뽑나? 정당도 2개 뽑았던 것 같은데. 투표용지가 여러 개야. 그 지방선거를 할 때 교육감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보면 골라서 찍더라니까. 너무 웃기는 게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동네인데 여기서 교육감은 뭐 5대5가 나오거나 진보교육감이 더 나온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의원, 구의원은 그러니까 시의원하고 누구는 뭐 어떻게 찍고 또 뭐 누구는 다르게 찍고,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찍더라고. 옛날에는 불과 한 8년 전만 해도 지방선거를 하면 쭉 일자로 찍었어. 1번이면 쭉 1번, 2번이면 쭉 2번. 그런데 이게 2010년부터 달라졌어. 2010년부터 이렇게 골라 찍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도시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후보를 찍는구나 라고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새누리당 출신이 많아. 그런데 그거를 내부 경선에서 역선택하기 위해서다라고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을 지지한 사람이 더민주를 찍을 수 있어. 실제로 우리 동네는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신랑 지지자가 많아요. 내가 김근태 의원님을 한 20년을 봤잖아. 근데 우리 동네에서 새누리당 지지자인데 김근태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아. 투표한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가 안희정을 지지하는 건 안희정이 뉴라이트이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매우 무식한 짓이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자, 그럼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정당 얘기 마저 할게요. 자, 지난 주말에 또 유명한 사건 있었어. 장제원 아들이 고딩 래퍼? 고등 래퍼? 고등학생 래퍼 경진대회에서 그걸 뭐라래? 뭐 1등을 했다나? 그래서 검색어 1위를 한 거야. 그런데 바로 다음날 성매매 얘기가 터졌어. 그죠? 내가 그랬잖아. 이게 이 새누리당이 늘 하는 짓이 뭐냐? 사찰을 해. 야당만 하는 게 아니라 여당도 해. 내가 볼 때 이 장제원 아들 건 그거 이미 다 알려져 있었을 거야. 장제원 아들의 그 뭐 얘가 래퍼가 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저기 뭐라 그러니 성매매를 했었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필요할 때 터트리는 거야. 예, 필요할 때 터트리는 거야. 왜? 장제원이 이번에 특검법 연장시키겠다라고 얘기했다며. 지금 바른당에서 지금 특검법 연장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뭐 박근혜가 특검 조사를 안 받으면이라든가 그러면 특검법 연장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아니 여러분 고등 래퍼라는 프로 아세요? 궁금해서 그래. 자, 먼저 그럼 망치 부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얘기해 볼게. 고등 래퍼라는 프로를 우리가 다 알았냐고. 잘 모르잖아. 근데 그런 래퍼 경진대회에서 1등하면 무조건 그렇게 하루 종일 검색어 1위에 올라가요? 아니잖아. 그죠? 자, 잘 알지도 못하는 프로에 장제원 아들이 나와서 1등을 했다고 하루 종일 검색어에 올랐어. 검색어에 올린 게 누굴까? 예. 검색어에 올린 게 누굴까? 예. 1등도 아니고 첫 회. 자, 좌우지간. 잘 알지도 못하는 프로를 검색어에 올린 게 누구겠냐고. 일부러 검색어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성매매 얘기 터트린 거야. 기회를 잡은 거지. 장제원 잡을. 그래서 장제원이 그 바른당 대변인 사퇴하고 그리고 탈당도 했을걸? 지금 얘네들이 지네 팀 애들을 단속하는 방법이요. 비밀을 쥐고 흔드는 거야. 너네 이랬잖아. 이러면서 과거 사진 딱 보여주면 말을 듣는 거야.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무성이 2008년인가 2007년이었어. 2007년인가 8년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김무성이 친박으로 분리될 때였어. 하여튼 그 친박으로 분리될 때였는데 박근혜를 위해서 발언할 거라고 다 기대를 했어. 그런데 갑자기 국회 기조연설이 친이로 바뀐 거야. 김무성이 원래 친박 그걸 뭐라 그래 사수대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김무성이 어떤 입장 발표를 하면 당연히 박근혜에게 유리한 판단할 거라고 다 생각했어.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를 깐 거야. 정면으로. 갑자기. 그래서 그때 얘가 뭔가 약점을 잡혔을 거다. 그 말이 막 파다했어. 정치판에.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좌우지간 그런 식으로 후보들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약점을 쥐고 말을 듣게 하는 거야. 약점을 쥐고 관리하는 거야. 그게 걔네들의 방식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른정당을 그래서 이제 장제원이가 확 당했어. 그리고 사퇴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당을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자, 여기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 뭐 탄핵이 기각되면 국회의원을 전원 사퇴하겠다. 말이 안 돼요. 탄핵이 기각되면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겠다. 그러더니 언론에서 그러면 바른당뿐만이 아니라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씨발? 정말 씨발이죠.
뭐 하는 짓거리냐고, 지금. 탄핵이 기각되면 국회의원 200명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를 견제를 해야지. 이토록 많은 사이에도 기각됐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국회를 해산하겠대. 이런 씨발이지, 지금. 한마디로 박근혜에게 독재권을 주겠다는 거 아니야. 미친 새끼들 아니야? 어? 박근혜 탄핵 기각은 말이 안 되는 기각인데, 기각이 만약 된다 하더라도 그게 왜 바른당을 국회의원들이 해산할 문제냐고. 사퇴할 문제야 그게?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내가 막 열이 받아갖고 팔팔 뛰다가 든 생각, 어떤 새끼들이 그 주장을 했다면 이거 새누리로 돌아가려는 속셈이야. 바른당이 새누리로 돌아가려는 속셈이야. 지금 바른당이 여기서 뭐 장제원 문제 터지고, 자, 바른당의 다른 의원들 이 아들의 사생활이 털린 거잖아. 아들의 포털까지 전부 다 얘네들이 증거 갖고 있고 나가. 이게 증명된 사건이야, 이번 사건이. 장제원 아들 건이. 그러면 바른당 의원들 중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다,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럼 이제 바로 아웃이잖아. 그지? 거기다가 유승민이 문제가 많더라고. 내가 볼 때 바른당이 확장되지 않는 이유는 유승민이 자기가 짱 먹으려고 그래서 그래. 자기가 당권도 쥐고 지가 대선 후보도 하고 자기 혼자 다 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른당으로 사람들이 안 와버린 거야. 그러면서 지금 바른당이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유승민이 친박이라고 본다니까? 여전히 친박이다. 유승민의 일관된 흐름은 박근혜에게 복종하는 거야. 아니, 지금 바른당이 자기 개인을 위한 사당도 아니고, 지금 유승민이가 바른당을 자기의 사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합류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바른당이 자기네들의 새가 불어나지 않으니까 불안감이 엄습한 거야. 이대로 있으면 지겠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한테 충성서약한 거야. 기각되고 돌아오시면 저희가 국회의원을 놓겠습니다. 난 충성서약이라고 봐. 이렇게 만든 게 나는 유승민이라고 봐요. 유승민이 사당화했기 때문에 도리어 다 와서 경쟁하자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지가 다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른당이 확장이 안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른당으로 옮겨온 애들이 두려움에 빠져갖고 도로 새누리당 가려는 거야. 이번에 새누리당이 아니라 뭐? 자유당? 도로 자유당으로 들어가자는 거야 지금. 바른자유당, 자유바른당 뭐 이런 걸로 지금 가자는 거 아니야. 바자당, 자바당인지 뭐 하여튼 그러려는 거야 지금. 다시 새누리당으로 합치려고 밑밥 까는 중으로 보여. 예. 내가 볼 때는 지금 얘네들 다시 새누리당으로 합치려고, 이름 바꾼 새누리당으로 합치려고 지금 쇼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되면 내가 그랬잖아. 탄핵이 되더라도, 탄핵이 혹시 기각되더라도 저 바른당을 우리가 잡고 있으면 200석이 우리 편이야. 근데 이미 이 바른당은 본질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일단 지금 바른당이 저렇게 도로 새누리당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결국 박근혜 탄핵 기각을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야. 지금 박근혜 이 바른당에서 저렇게 발 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바른당을 우리 편으로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바른당이 그렇게 빠져나가면 국민의당도 바른당 따라갈 가능성이 커.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2월 안에 탄핵시켜야 돼. 무조건. 15일 남았어요. 예. 무조건 15일 안에 탄핵시켜야 된다. 지금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배신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2월 안에 탄핵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이제 탄핵 기각도 7인 체제가 되면 기각이 가능해지는 거야. 7인 체제가 되면 기각도 가능해지고, 기각의 가능성 50%, 그 다음에 그냥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될 가능성 50%. 그래서 어떻게든지 2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내려져야 돼. 변론을 전부 다 20일, 지금 최종이 22일이잖아. 22일에서 더 이상 늦추지 못하게끔,
끝내야 돼. 그리고 우리가 28일에 발표하라고 막 졸라대야 3월 초에는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23일에 최후 변론하고 결론은 28일에 내라고 막 쪼아대야 일주일 뒤에 뭐 3월 2일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늦어도 3월 9일인데 3월 9일까지 여유 주면 안 돼. 2월 28일에 하라고 무조건 밀어붙여야 3월 초라도 저것들이 탄핵 선고를 한다고. 예. 무조건 2월 탄핵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바른당과 국민의당, 자, 바른당은 어차피 걔네들 의심스러워. 자, 여기서 지금 호남분들이 국민의당을 계속 감시하셔야 돼요. 호남분들이 국민의당이 박근혜랑 붙어먹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셔야 돼. 그래야 호남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금 쫄아. 자, 이번 촛불에요. 이번 촛불에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불참 선언했지. 그지? 안철수가 촛불 안 오겠다.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호남분들이요. 그럼 이게 국민의당이 지금 한 발 빼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한 발 빼면서 더민주랑 같이 안 가겠다는 거야 지금. 가만두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또 철수하는 거죠. 호남분들이 국민의당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된다. 너네 이따위로 할 거면 우린 도로 더민주 간다. 이렇게 해줘야 이것들이 정신 차려요. 너넨 다음에 국물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 국민의당 의원들이 촛불로 박근혜 탄핵으로 힘을 모아요. 안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랑 합쳐서 바른당과 새누리당과 합쳐서 그 옛날에 노무현 탄핵하던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어요. 호남분들 그리고 그 욕은 모두 호남이 먹어야 돼. 국민의당이 배신하면 웃겨요. 바른당이 배신한다고 해서 경상도가 욕먹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국민의당이 배신하면 호남이 욕먹어. 호남 출신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국민의당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우리 호남 유권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 지금 바른당이 정리 들어가는 분위기다라는 거. 도로 새누리당 가려는 이름 바꾼 새누리당으로 들어가려는 것 같다. 예, 하도 이름들을 바꿨고 뭔 당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자유바른당인지 뭘 바른당인지 하여튼 뭐 그런데 여기 집중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재용이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이재용이